연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입을 닫아버리거나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경우 정말 답답하시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왜 자꾸 피하지?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상대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회피형 애착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을 불편해한다고 해서 모두 회피형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에선 갈등을 회피하는 이유를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갈등 자체가 두려워서 피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과도하게 올라와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질까봐 침묵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하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대화를 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가 갈등을 회피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회피하는 이유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에 따라 대응법 역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회피형 애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불안이 높아서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보고 각 유형별 특징과 효과적인 소통 방법까지 함께 얘기해볼게요.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상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상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심리를 함께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갈등 회피라는 핵심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토마스와 킬만이 개발한 TKI라는 갈등 대응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경쟁, 협력, 타협, 수용, 그리고 회피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여기서 회피는 자기 주장성도 낮고 협력성도 낮은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대와 함께 풀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쉽게 회피형이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같은 회피 행동이라도 그 이유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트만의 부부 및 커플 연구에서도 갈등 회피라는 사실 자체보다 왜 회피하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관계를 복구하는지가 관계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침묵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침묵하고 있는가를 구분하고 그 이유에 맞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갈등을 회피하는 5가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회피형 애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갈등이나 침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유형일 텐데요. 이 유형이 갈등을 피하는 이유는 조금 독특합니다. 갈등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교류와 친밀감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한다는 건 결국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친밀감을 높이게 됩니다. 문제는 회피형에게 이러한 친밀감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회피형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안정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미쿨린서와 쉐이버의 애착 연구에서는 이를 디액티베이션 스트래티지, 즉 불활성화 전략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 자체를 다루기보다 그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차단해버리는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차단하고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죠. 뭐가 문제야? 난 괜찮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반응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불편해하거나 짜증을 내고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회피형인지 확인하려면 추가로 평소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불편해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회피형은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감정 교류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유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니 말을 해줘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설득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대부분 역효과가 납니다. 회피형 입장에서는 이미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압박이 들어오면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피형에게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 심리적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갈등 직후에는 일정 부분 시공간을 분리해주고 상대가 안정된 이후 비감정적인 주제로 자연스럽게 소통을 재개한 다음 갈등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천천히 다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회피성 성격인데요. 이 유형이 회피형 애착과 가장 많이 혼동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갈등을 피하니까요.
근데 피하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회피형 애착은 친밀감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거고, 회피성 성격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미국 정신의학회 DSM-5에 따르면 회피성 성격의 핵심은 비판, 거절,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 의견을 말했다가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굉장히 강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들은 스스로를 부족하거나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침묵하거나 상대에게 맞추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회피형 애착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회피형은 상대가 가까워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반면, 회피성 성격은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떠나거나 거부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회피형은 갈등 이후에도 비교적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피성 성격은 갈등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맞추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회피형의 행동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회피성 성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평소에도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한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등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상대의 반응을 과도하게 의식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발언을 자주 하거나 거절당하는 상황 자체를 유난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속으로는 서운함과 억울함이 계속 쌓이는데도 표현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하거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패턴 역시 자주 관찰되죠. 그렇다면 이런 유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유형은 오히려 회피형과는 정반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만약 회피형에게 하듯 거리두기를 하거나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는 오히려 역시 나를 밀어내는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성격이나 애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반응의 문제입니다.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심박수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이모셔널 플러딩, 우리말로 정서적 홍수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죠.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뇌와 신경계가 이미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유형은 다른 유형들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몸이 굳고 정리가 안 돼서 지금은 얘기 못하겠어. 생각 좀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진정된 후에는 다시 대화에 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회피형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서적 홍수 유형은 신경계가 안정되면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또한 이 유형은 갈등 상황을 제외하면 평소 감정 교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즉 평소에는 대화가 잘 되는데 갈등 상황에서만 유독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이 유형에게는 가트만이 제안한 20분 룰이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갈등이 격해졌을 때는 억지로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 20-30분 정도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을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실제로 감정이 가라앉고 신체적 각성이 낮아지면 훨씬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즉 이 사람은 대화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잠시 멈춰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신경계가 과부하된 상태인 거죠. 네 번째 유형은 성장 과정에서 건강한 갈등 해결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성격이나 애착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참고 넘어가거나, 반대로 갈등이 곧 폭언이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뭘 해야 하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유형은 갈등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해결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갈등 자체를 회피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묻는 경우를 동반하기도 하죠. 즉 이 유형은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요. 회피형은 방법을 알려줘도 부담을 느끼며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유형은 방법만 알게 되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장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부모가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는 가정이었거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큰 싸움으로 번졌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유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유형에게는 감정적인 설득보다 갈등 해결의 공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화가 나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문제가 생기면 이 순서대로 대화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두 사람만의 소통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유형은 앞서 소개한 유형들과 달리 변화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유형은 엄밀히 말하면 갈등 회피 유형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방식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즉,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갈등 이후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이 유형은 화를 내거나 잠수를 타기보다 생각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감정보다는 사실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소통하려는 경향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왜 나만 애쓰는 것 같지? 이 사람은 진짜 내 감정은 안중에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다른 유형들은 갈등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유형은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뿐이죠. 여러분은 감정을 충분히 나누고 싶어 하는데 상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유형에게는 상대의 소통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적인 니즈를 함께 전달하는 균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그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도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비난 없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오히려 이 유형은 5가지 유형 중 가장 건강한 갈등 해결 방식을 가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상대의 건강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배워야 하는 유형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갈등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5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상대가 회피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바로 이건데요. 같은 회피적 태도라도 그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친밀감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이 두려워서 피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잠시 멈추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모든 상황을 저 사람은 회피형이야 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대응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피형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다른 유형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회피형에게는 부담이 되는 접근이 어떤 유형에게는 꼭 필요한 소통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상대가 갈등을 피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도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피한다 이퀄 회피형이다, 이런 단순한 공식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혼자서 상대가 갈등을 회피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임상심리사로서 상대의 행동 패턴과 관계의 맥락을 함께 분석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소통 전략까지 안내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전부 회피형인 건 아닙니다. 같은 회피적 태도라도 그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죠. 둘째, 갈등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유형은 크게 5가지인데요. 회피형 애착은 친밀감이 부담스러워서 갈등을 피하고, 회피성 성격은 거절이 두려워서 갈등을 피하죠. 정서적 홍수 유형은 감정이 감당되지 않아 잠시 멈추는 것이고, 갈등 해결 경험이 부족한 유형은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비폭력 소통 성향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경우죠. 셋째, 유형마다 대응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원인이 다르면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상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재회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